극초음속을 넘어선 속도, 또 대응 시간은 단 몇 초. 경고음이 울리는 순간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 얘기인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킨자를 실전 배치했고요. 미국과 중국은 다크 이글과 둥펑 17로 맞서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만, 북한까지 가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디펜스 프라임은 미래 전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군비 경쟁 분석하겠습니다. 자, 먼저 북한 얘기로 시작을 해보죠. 지난 1월에 북한이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보도도 있어요.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를 두고 북한 내부에서 이견이 나왔다.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 관련 매체가 보도한 건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미사일 총국에 사거리 3,000에서 5,500km의 그 중거리 미사일 IRBM이라고 하는데요. 실전 배치와 관련해서 기술 신뢰성을 좀 다시 전면 재검토해봐라 라고 지지 1호 방침을 내렸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당 내에 있는 군수공업부라고 올해 말까지 극초음속 IRBM을 실전 배치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실제 이 실무 부서인 미사일 총국과 국방과학원이 아직까지는 기술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항목 기술 재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7월 말까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을 하면 이 보고서를 가지고 과연 올해 안에 실전 배치할 건지 아니면 말 건지를 아마 최종 결정할 것 같습니다. 7월 말이 되게 중요하네요. 네.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군수공업부는 즉시 배치하자. 미사일 총국과 국방과학원은 안 된다, 불안전하다 이렇게 제동을 걸었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냥 북한 하면은 다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하나로 가는 이미지였는데 지금 각 기관마다 얘기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기관끼리 역할을 분담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서열이라는 게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 미사일 조직과 관련된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네. 가장 낮은 레벨에서 이제 국방과학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국방과학연구원은 대부분의 북한의 전략무기 체계들을 연구개발하는 네. R&D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국방과학연구소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사일 총국은요? 미사일 총국은 이제 이게 분명하게 2016년부터 그 이제 뭐 기존의 그 당 군수공업부로부터 아마 로켓공업부에서 이렇게 파생돼 나온 그래서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그러니까 신설 또는 분리해서 확대해서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 명칭은 2023년부터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 총국도 당 군수공업부에서 파생돼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행정조직인데 근데 최근에 와서 보면은 지난 2년 동안 보면은 뭐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때 예. 미사일 총국이 주관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군수공업부는 또 군수공업부는 이제 당에서 전체 국방에 관련된 이제 무기 체계 개발 연구 기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서열이 가장 낮은 과학원에 손을 들어줬다는 거는 기술자의 의견을 들어줬다는 얘기일까요? 그동안 이제 2021년, 22년, 24년, 25년 이렇게 계속 그 이제 시험 발사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문제가 있다는 걸 자기도 인지를 했죠. 그리고서 이제 당 그 이제 군수공업부에서는 무조건 당 8차 대에서 국방 그 발전 5개년 계획이 올 말에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올 말까지 무조건 그 전력화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당이니까. 그리고 실제 기술을 담당하는 미사일 총국과 국방과학에서는 아직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미비하다. 그러니까 정치 논리와 기술 논리 중에 그런 거죠. 기술을 선택했다. 그런 거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솔직한 거죠. 그만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떤 무기 체계인가요? 극초음속 미사일. 네, 그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것은 속도가 마 5 이상이 되는 음속의 5배의 미사일인데요. 이 무기 체계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 HGV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HCM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통상 그 마 1에서 5까지를 초음속이라고 하면 마 5 이상은 그걸 붙여서 극초음속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마 5 이상이 되면 발사를 했을 때 서울 상공에서 발사했을 때 평양까지 1분 15초면 도달할 수 있는 아주 빠른 미사일. 그리고 특히나 이게 기동 회피라는 기능이 있어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추적하고 파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점을 얘기를 하면 탄도미사일처럼 상승을 해서 고도를 찍고 대기권 안에서 방향을 바꿔서 순항 미사일처럼 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 입장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고도와 방향을 바뀌면서
회피 궤적을 그리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막기가 어려운 그런 무기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평양까지 1분 15초면 제가 지금 여기가 스튜디오 2층인데 2층에서 1층까지 가는 것도 한 3분은 걸릴 것 같거든요. 엄청나게 빠른 건데 지금 북한이 극초음속 이 무기 개발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이제 그 대기권 밖을 살짝 나갔다 또는 대기권 밖을 안 나가고 그러니까 대기 중에서 비행을 하는 겁니다. 대기 중에서 비행한다라는 얘기는 곧 공기역학적으로 비행을 해서 비행기처럼 비행을 한다는 얘기를 하냐. 그러다 보니까 추가의 어떤 그 추진 시스템이 없이도 계속해서 이제 공기역학적으로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양력도 받고 항력도 받으면서 이렇게 속도를 움직이고 방향을 움직여가면서 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게 나온 거고요. 네. 그리고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극초음속 미사일에서 요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들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얘가 계속해서 비행을 한다는 얘기는 뭐 고도를 풀 앞도 땡기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의 기동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미사일 방어 체계에 의한 미사일이 추격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이제 뭐 게임 체인저다 이런 얘기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격이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 그럼 북한이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 겁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아직 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제일 좋은 거는 얘가 HGV라고 그래서 글라이더 형태로 비행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날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제 그런 기동 특성, 기동을 굉장히 잘할 수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비행기처럼 우리가 양력도 얻을 수 있고 항력 때문에 속도도 이제 어느 정도 줄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갔는데 실제로 이제 이걸 2011년, 21년 9월에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안 되니까 보통의 탄도미사일처럼 이제 기동형, 머니버러블이라 해서 이제 기동형 재진입체 이런 원뿔형 타입으로 그냥 쓴 거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도무지 속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4년 그다음에 올 1월에 드디어 이제 이 웨지형이라고 해서 아까 글라이더 형태로 좀 성공적으로 비행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속도라든가 또는 얘가 문제들이 있죠. 기동이 상당히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자기들 말로는 처음에 100km 정도 올라가서 그다음에 72km 또는 42km 이렇게 두 번째 정점을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우리 군에서는 이제 두 번째 정점을 얘네들이 달성하지 못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이제 북한이 이걸 개발하겠다는 방향은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 얘기는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그런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는 북한이 미국을 견제하거나 또는 어떤 협상하기 위한 카드로서 이 다목적 활용도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당장 그 예로 살펴보면 올 초에 이 IRBM을 발사한 이후에 김정은이 뭐라고 했냐면 미국 겨냥한 거죠. 태평양 지역 임의의 적수들을 견제하게 될 것이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미국 근처에 있는 괌, 이 기지를 자기들이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그 의도가 있는 거로 볼 수 있고 문제는 이 시점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하기에 앞서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의 과시용, 군사적 위력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지고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한국 여러 가지 주변국도 공격적으로 어디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만약에 침범을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만 군사력 놔두지 않겠다. 행위를 가할 수 있다라고 아마 과시한 좀 기만 전술처럼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군도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일단 현재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국방부가 밝힌 거는 2020년 8월에 당시에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개발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에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체 일명 하이코를 개발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재 지난해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가 어떤 시제품을 기본적으로 완성을 했고요. 조만간 시험 발사를 아마 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같은 극초음속이어도 좀 다른 게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 하고 우리는 순항미사일을 기반으로 한다. 어떤 게 다르고 왜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을까요? 이제 뭐 탄도미사일은 일반적으로 추진체로
로켓을 쓰는 겁니다. 네. 로켓을 쓴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대기 중 비행이 아니고 대부분 우주 비행에서 공기가 없는 곳을 비행할 수 있게. 그러니까 로켓은 기본적으로 연료와 산화제를 같이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순항 미사일이라는 건 뭐냐면 대부분 다 대기 중 비행을 하기 때문에 비행기처럼. 네, 비행기처럼. 네. 그러니까 이제 연료만 싣고 가면 산화제는 공기로부터 얻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기 중을 비행하는 게 이제 순항 미사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탄도 미사일은 추진체가 로켓이고 그 다음에 그 순항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추진체가 엔진이다. 그래서 엔진이다. 일반적인 순항 미사일, 아음속 순항 미사일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 터보제트라든가 또는 터보 펌프 엔진을 씁니다. 예. 그래서 요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거지. 그런데 이제 만일에 얘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돼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스크램젯이라는 엔진을 붙여줘야 됩니다. 스크램제트. 네네. 스크램이 이제 SC 램인데 이제 램제트라는 게 엔진 중에서 가장 심플한데 연소하기가 어려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뭐 공기가 들어오면은 앞에서 압축을 하고 거기서 이제 뭐 연소를 따로 이제 압축기를 돌리려면은 터바인이 돌려줘야 되는데 결국 터바인이라든가 압축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기술. 그런 거죠. 그래서 어려운 기술이죠. 어렵죠. 왜냐하면 이런 게 다 없이 그냥 입구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기가 들어가면 연소실에서 바로 연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굉장히 초고속의 충격파를 이용해서 얘가 이제 압축 공기를 공급해 주는 거죠. 일종의 심장으로 치면은 진짜 황금 심장이라고 그런 그러나? 거죠. 그런 건데. 그러니까 뭐 팬시한 엔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크램제트 엔진이 일종의 이제 심장으로 친다면 황금 심장. 네. 근데 이게 아무나 갖고 있는 기술이 아니라면서요. 굉장히 어려운 네. 기술입니다. 네. 그 사적인 얘기를 들으면 제가 1980년대 말에 미국 유학에 있었는데요. 제가 했던 게 저희가 이제 스크램제트 엔진의 연소를 모사를 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네. 그게 1980년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극초음속 그 이제 순항 미사일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때는 뭐냐면은 내셔널 에어로스페이스 플레인이라고 그래서 만일에 마하 이제 뭐 한 5, 6 이런 극초음속으로 날아가는 항공기를 개발하고자 이걸 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스크램젯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음속으로 연소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행을 하면서 연소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빠른 속도로 입구로 얘가 이제 그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그 연소 분사라든가 왜냐면 엄청난 속도로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연소를 그러니까 이제 믹싱을 하는데 연료하고 산화제를 그게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그 당시에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속된 말로 태풍 속에서 성냥불을 켜가지고 그거를 연소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당연히 태풍 속에서 들어가면 그냥 꺼지는 거죠. 그쵸. 우리가 뭐 산에 가서도 우리가 번에 불을 필 때 바람이 피면은 그거 안 켜지잖아요. 엄청 없어지죠. 기술이네요. 예, 그거 똑같은 겁니다. 자, 적어도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면 마하 15, 뭐 20, 막 이런 식으로 비행을 하게 되면 얘가 동체에서 그 마찰열에 의해서 열이 엄청납니다. 보통 2000도씨 이상 이렇게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열 보호 소재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도 북한은 이제 탄두부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를 하면서 맨날 그러잖아요. 뭐 1500km 계면을 비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목표 가상수역에 완전하게 탄착을 했다.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그 탄착한 거를 알려면은 실제로 그거를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 같으면은 탄착하는 곳에 가서 군함을 끌고 가든 다 가져가서 그거를 끌어내가지고 그걸 다시 조사를 해봐야죠. 엄청난 기술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그런 게 일절 없었던 거죠. 스크램젯 엔진 기술은 사실은 러시아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러시아 옛날에는. 네. 지금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많이 따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냉전이 붕괴되면서 1991년에 붕괴되면서 이제 이 스크램젯 엔진 기술을 여기저기다 팔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것도 이제 스크램 그렇죠. 그 제트 그렇죠. 엔진을 기반으로 극초음속 그렇죠. 무기를 개발하고 그러니까 러시아의 스크램젯 엔진 기반으로 지금 러시아든 우리도. 미국이든 중국이든 우리도 비슷하게 그거를 이제 하는 거죠. 러시아 마음 바뀌면 어떡합니까? 이미 기술이 벌써 30년 전에 넘어왔기 그렇군요. 때문에 이미 그때는 이미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기술자들이 여기저기 가서 그때는 먹고 사는 게 어려웠으니까 러시아가 그래서 상당히 기술을 넘겼죠. 지금 우리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하이코어를 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그렇죠. 언제쯤 전력화될 거로 보세요? 현재
그 초음속 미사일 관련해서 총 30개의 핵심 기술 개발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고요. 현재는 6개의 과제를 2020년 12월까지 완성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이었던 11개의 과제에 대해서도 2024년 작년까지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13개가 남았는데 현재 계획은 2029년까지 최대한 빨리 성공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만약 이 계획이 성공을 한다면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2030년 다음 해까지는 개발을 완료하고 테스트도 완료해서 실전 배치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30년은 돼야지만 아마 2030년. 예. 실전 배치한 나라가 있긴 있어요. 현재 지금 미국 의회 조사국 그 CRS에 따르면 일단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일단 실전 배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도 실전 배치라기보다 사실상 성공을 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아방가르드라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위력적이고요. 또 다른 그 극초음속 미사일이 킬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에서 사용했던 극초음속 미사일인데 이게 실제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중국이 2019년도에 건국 70주년 행사를 하면서 열병식에서 마하 10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둥펑 17이라고 실제로 공개를 했고 실전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일단 미국을 보면 미국은 아직까지 실전 배치를 안 돼 있지만 현재까지 어느 상태냐면은 최근에 미국이 다크 이글이라고 극초음속 배치될 미사일의 이름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 미사일 같은 경우는 최대 속도가 마하 17, 사거리는 2,700km 이상 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내부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외부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올해 연말까지는 배치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희한했던 게 이제 들으면서 전 당연히 미국은 이미 실전 배치했을 줄 알았거든요. 이제 한다고는 하지만 좀 미뤘던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아마 가장 큰 거는 미국이 그 대부분 다 ICBM 최고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전략적 탄도 미사일 이런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그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서두르지 않은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 배분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 이제 우선 순위를 좀 늦췄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예산이 굉장히 적은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사고도 한번 났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기술적으로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 그런 면에서 이제 필요성, 난이도 이런 측면에서 서두르지 않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어쨌든 이제 그 러시아가 또는 중국이 이렇게 둥펑 17까지 개발해가면서 이제 그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니까 요새는 조금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렇게 미국이 막 절대명하게 극초음속 미사일에 올인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크 이글하고 둥펑을 비교하면은 G2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전략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극초음속으로 한정을 해서 이 무기 전략의 두 나라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실전 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전략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섣부르지 않을까.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와 중국은 배치를 했고 미국은 이제 빨라야 올해 연말에 배치를 한다. 이런 점인데 미국의 경우는 방위산업체 로키드 마틴사가 지난해 4월에 메릴랜드 주에서 열린 그 2024 해양항공운 전시회에서 스텔스기 전투기와 잠수함, 그리고 전함에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극초음속 미사일 마코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주목할 게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실전 배치를 했지만 만약에 이 미사일 실전 배치가 된다면 기존에 미국의 어떤 무방국에 있는 공군기지, 그다음에 장거리 공중 구비기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가 결합이 된다면 오히려 더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진 초음속 미사일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한순간에 역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자, 미사일의 역사는 속도의 역사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력의 출발점을 쫓다 보면 한 시대를 뒤흔든 극비 작전에 닿게 되는데요. 디파고에서 만나보시죠. 제2차 세계대전이 저물어가던 1945년 3월 독일 서부에 자리한 본대학교 화장실에서 의문의 종이 뭉치가 발견됩니다. 종이엔 특정 인물들의 신상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요. 이름의 주인은 다름 아닌 독일 과학자들. 이 문서는 얼마 후 미국 정보부에 넘어가 미사일 개발을 위한 비밀 작전의 단서가 되는데요. 작전명은 페이퍼클립. 독일의 첨단 과학기술과 과학자들을 포섭하기 위한 미국의 비밀 작전입니다. 1944년 9월 8일 영국의 런던 한복판.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순식간에 거리가 초토화됐습니다. 요격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날아와 도시를 타격한 공격체. 정체불명의 공격에 시민들은 혼비백산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폭탄을 투하했을 폭격기가 단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 독일이 최초로 개발한 탄도미사일 V2의 공격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공격 대상은 비단 런던뿐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은 이듬해까지 영국을 비롯한 벨기에와 프랑스의 V2 3천여 발을 발사하며 끔찍한 피해를 낳았는데요. 음속의 약 4배인 시속 5,760km. 당시 어떤 무기로도 방어할 수 없는 희대의 성능을 보유했던 V2. 독일은 V2의 어마어마한 성능으로 전쟁의 막바지까지 강렬하게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독일이 로켓 개발로 비대칭 전력을 강화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동부전선에서 전세가 기울자 독일군은 전선에 투입돼 있던 과학기술자들을 대거 차출하고 전세를 단번에 역전시킬 무기를 개발합니다. 당시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으로 무기 기술 개발에 제약이 있었는데요. 과학 분야에서 연구되던 로켓은 예외였기 때문에 V2 개발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일각에선 독일의 로켓 개발이 1년만 앞섰더라면 전쟁의 판도가 바뀌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V2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했는데요. 실로 독일은 항복 직전까지 뉴욕과 워싱턴을 타격할 정도의 장거리 로켓 개발을 추진 중이었다고 전해질 정도로 로켓 개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독일의 과학기술을 확보하고자 합동참모본부 예하 정보기관을 설립했는데요. 애초에는 독일의 무기 정보를 획득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독일의 본대학에서 극비 문서가 발견된 후로 작전 방향을 전환합니다. 이른바 오센베르크 명단. 독일의 군사연구협회 수장인 오센베르크 박사가 과학자들의 신상 정보를 작성해둔 비밀문서인데요. 독일군이 미처 파쇄하지 못한 것을 연합군이 입수한 겁니다. 이 리스트에 명시된 핵심 인물은 베르너 폰 브라운이라는 과학자였는데요. 폰 브라운은 나치 정권의 수석 로켓 개발자이자 V2 개발의 총책임자로 로켓 개발에서 독보적 존재와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향후 로켓 기술 개발을 위해 명단에 적힌 독일 과학자들을 포섭하는 페이퍼클립 작전에 돌입했는데요. 이 작전을 통해 베르너 폰 브라운을 포함한 독일 과학자 1,600여 명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또 다른 승전국이었던 구소련 역시 독일의 로켓 기술을 확보하고자 했는데요. 다소 늦은 출발로 핵심 인력의 상당수를 미국에 빼앗긴 구소련은 로켓 공장과 기술 인력을 포섭해 야르 로켓 연구소를 세우고 이후 V2를 역설계하여 탄도미사일 아론을 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으로 건너간 독일 과학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V2 개발자인 폰 브라운은 미국에 건너간 이듬해 V2 발사 실험에 성공합니다. 또 V2를 개량하여 중중거리 탄도미사일 PGM-19 주피터를 개발했는데요. 이 밖에도 미국 최초 인공위성인 익스플로러 1호의 발사체 주노 1호와 아폴로 11호의 발사체 세턴 5호 개발에 기여하며 미국 최고의 로켓 개발자로 활약했습니다. 페이퍼클립 작전은 인류 최악의 반인륜적 범죄를 일으킨 나치 독일에 협력했던 과학자들을 사면했다는 측면에서 아직 논란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작전으로 미국이 미사일 기술뿐 아니라 기초과학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극초음속 무기를 공식적으로 공개한 나라는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2018년인데요. 푸틴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아방가르드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그 후에 국제안보 구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이 조금 더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약간 색깔이 좀 다릅니다. 이제 아방가르드는 기본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를 위에 얹고요. 걔가 이제 보통 대기권에서 비행기처럼 기동을 하니까 그러려면 이제 부스터가 필요한데요. 러시아는 뭐냐면 그 부스터를 ICBM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ICBM을 썼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얘가 고도는 한 100km 조금밖에 더 안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바로 대기권 안에 들어와서 엄청난 거리를 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보통 7,000, 8,000km 이렇게 속도 그 극초음속이라는 건 마5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 속도를 탄착하기 전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도 사실은 마 7, 8 이렇게 다 우리나라의 뭐 현무2 이런 것도 보통 마 7, 8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대신 이제 탄착하기 전에는 이제 속도가 굉장히 많이 느려지죠. 그래서 극초음속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러시아는 대부분 다 ICBM 기반의 부스터를 쓰는 그러한 그 이제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를 쓴 거고요. 중국은 거기에 비해서는 ICBM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신 이제 자기네들이 타겟을 대부분 다
이렇게 그 중국해 이런 일대를 대부분 다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둥펑 17이라는 거는 한 중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한 2,000km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 글라이더 형태의 그런 이제 활공기 같은 활공 비행체를 넣은 거죠. 이거 북한은 이걸 상당히 이제 모방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전에 썼던 거는 이제 화성 12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IRBM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거리죠. 뭐 이제 원래 영어를 언어대로 해석하면 중장거리 미사일인데, 그래서 대부분 다 자기네들이 사거리가 한 3,000에서 4,500 정도 간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래 목표는 이제 괌이라든가 또는 알래스카의 그 미국 기지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다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킨자리라고 그래서 이제 공중 발사용으로 HCM 아까 얘기했지만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또 따로 개발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백화점식으로 이게 순항 그다음에 탄도 미사일을 다 개발한 거고요. 중국은 아직은 중거리 형태의 그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만 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러시아가 뭐 극초음속 무기를 공식 공개한 첫 국가일 뿐만 아니라 실전 배치도 거의 처음 실전으로 쓴 것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음 썼더라고요. 그때 냉정하게 뭐 위력이 어땠습니까? 일단 당시 보도를 보면 2024년 10월이죠. 그때 우크라이나 키이우 3개 지역에다가 이제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키이우 군정 수반은 이 미사일이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인 킬자 미사일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요격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격된 미사일의 파편이 공터에 좀 떨어지기도 했고 뭐 일부 파편으로 뭐 주거용 지붕 위에 떨어져서 지붕이 파손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피해자는 사상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러시아가 자랑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킬자는 마 10 이상 속도를 내면서 비행을 하고 궤도 변경이 쉽기 때문에 방공망 요격이 어렵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요격이 됐고 그다음에 피해도 적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서방에서 얘기하기는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하면서 전술적인 타격일 뿐이지 어떤 무력 시위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도 사실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근데 이게 공중 발사형이더라고요. 그러면 지상 발사하는 것보다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다 지상에서 발사해서 지상을 타격하는 게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함정에 실었거나 또는 이제 공중에서 전투기라든가 폭격기에 실은 경우는 이제 공중 발사용 이제 미사일이 되는데 얘는 보통은 이제 공중 발사라든가 함정에서 발사하는 건 대부분 다 순항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항 미사일이 타당한 게 왜냐하면 공중 발사를 하는데 탄도 미사일을 시게 되면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실제로 이제 폭격기나 전투기들이 그거를 감당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공중 발사형, 그래서 우리가 뭐 공중에서 지상을 때리면 공대지라고 그러고 지상에서 지상을 때리면 이제 지대지라고. 지대지는 대부분 다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이고 그다음에 공대지, 함에서 지상을 때리는 함대지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 극초음속 또는 뭐 어쨌든 순항 미사일 형태로 이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아까 말씀대로라면 러시아가 이제 그 처음으로 전장에 썼지만 생각보다는 기술력이 좀 떨어졌다. 근데 지금 벌써 뭐 신형이 나왔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젤렌스키가 보면은 러시아가 지금 자기네들이 강력한 무기 체계 또는 핵을 장착하고 있는 무기 체계는 거의 안 쓰고 있죠.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핵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있고 돌아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나라는 틀림없습니다. 기술력이 그러니까 이제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젤렌스키가 자기네들이 이런 정도의 그 예를 들면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 발사용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극초음속 미사일도 예를 들면 얘가 이제 공중에서 투하를 하게 되면은 대기권에서 계속 걔가 또 이제 기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도 바꾸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태까지 많은 걸 보면은 이제 그 자기네들이 다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잡으려면 요격 체계가 얘가 마하 뭐 15로 비행하려면 얘가 잡으려면 마하 15에 준하는 속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미사일 유격 체계는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막 전쟁 그, 얘기 들어보면 한쪽이 약간 뭐 허풍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과시하면 또 다른 쪽이 이걸 또 과시하고 그렇죠. 그런 거죠. 계속 가는 예,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러시아가 어쨌든 그래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있어서 상당히 선두주자로 나선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최근에 오레시니크라는 신형 모델을 또 시험 발사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이 미사일은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킬자 미사일보다 신형으로서 비행 속도도 마 11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이번엔 요격했다는 그런 보도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만큼 좀 더 뛰어난데 문제는 뭐냐? 재밌게도 이게 공습한 지역에 생긴 궁덩이가 1.5m에 불과하고 특별한 피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분석하기로는 이게 러시아가 말 그대로 하나의 기만용으로 쓴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핵탄두나 중금속 위력이 없는 것들을 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 파괴력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분석을 해봤을 때 개조해서 핵탄두를 탑재를 한다면 이 미사일의 효력은 정말로 얘기했던 것처럼 다탄두의 각해 목표 설정을 한 제도립체의 평가를 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극초음 미사일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사거리가 더 늘어서 5,500km, 최고 속도도 마 10 이상이 되는 거라서 킬잘보다 더 성능이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 기존에는 그 공대지나 해상, 수중에서 발사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이동 차량, 이동 발사대를 이용해서 발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원점 타격이 힘든 그런 무기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도 보니까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더라고요. 뭐 실전 배치 일정도 앞당기겠다. 예정보다 무려 3개월이 아니고 3년을 앞당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랑은 굉장히 중요한 연결되는 지점인 게 동북아 안보 구도 속에서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잖아요. 이게 일본의 전략적 역할이 바뀌는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4차례에 걸쳐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도소 방어용 고속 활공탄, 즉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을 했고 예정된 계획대로 성공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무기 체계를 내년에 실전 배치하겠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도된 자료를 보면 탄두 모양을 보면 러시아의 이칸데르라는 초음속 미사일과 모양이 비슷하고 성능도 그렇지 않을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은 지금 또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그 CJ-100 초음속 순항 미사일 이거하고 대등한 거리를 가는 2,000km 가는 블록 2A라고 이걸 지금 개발하고 있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2030년까지는 성능이 더 개량된 2,000km까지 날아가는 블록 B도 현재 개발하고 있어서 말 그대로 이제 일본은 중국의 그 중동부 지역까지 타격이 가능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2029년까지 극초음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건 말 그대로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촉발이 되면 한국, 북한, 미국 포함해서 이제 이 동아시아 지역에 말 그대로 극초음속 미사일 서로 배치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군비 경쟁이 되는 하나의 불을 지핀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극초음속 미사일 자체도 눈이 집중이 되지만 아까 방어망에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위력이 강한 무기를 막을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각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갖고는 있는데 말 그대로 창을 갖고 있습니다. 공개할 창을 갖고 있지만 방패. 이 극초음속을 막을 수 있는 방패는 사실상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것은 마 5 이상으로 대기권 날아갔다 떨어져서 정점을 찍고 또 마을 속도 내려오면서 회피 기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요격할 수가 없습니다. 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에 좀 보면 미국이 이제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트럼프 정부 들어온 이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골든돔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적대 국가에서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로켓 상승 당부에서 피해가면서 들어올 경우를 이제 차단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 개의 그 로켓탄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950개를 배치해야 된다 이런 분석이 좀 있습니다. 아유, 참. 배보다 네. 배꼽이 더 큰. 말 그대로 10개를 동시에 날아온다고 치면 9,500개의 그 탄도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천문학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사실상 방어 체계를 구축해서 실전 배치를 완전히 하려기까지는 요원한 얘기가 아닌가. 저도 얼핏 듣기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막으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쏘면 우리도 쏘는 게 낫지 않나요? 그 제가 이제 설명드린 어떻게 그 숫자가 어디서 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네. 사실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서 제가 그 분석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네. 요격하는 거라든가 네.
사실은 상대방이 공격용 미사일을 쏠 때 잡을 수 있을 확률이 제일 높은 게 뭐냐? 소위 얘기해서 이제 상승할 때는 얘가 기동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추력을 내서 빠른 속도로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연소를 해서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잡는 게 그때만 아니면 그때 이때 잡아야 됩니다. 초장 박살.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잡지 않으면은 요격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왜 이제 어렵냐면은 문제는 뭐냐면 얘가 발사를 언제 하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서울에서 네. 평양까지 1분 15초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가 추진을 딱 해서 쏜다는 그 구간 전까지가 얼마나 걸려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뭐 우리가 뭐 킬체인이라고 그래서 방어 체계.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액체 연료를 쓰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액체 연료 산화제를 주입하는 시간. 그래서 이게 1시간 걸린다. 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2시간 정도의 지상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이에 만일에 인공위성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원거리에서 무인기 가지고 이제 이런 이동하거나 그럴 때 이제 그걸 잡으면은 요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고체 추진제를 요새 거의 대부분 써요. 이제 액체를 잘 안 쓰죠. 그러니까 고체라는 거는 이미 연료하고 산화제가 뭉친 상태로 이미 돼 있는 겁니다. 상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내가 움직여서 쏘는 거죠. 움직임도 거의 볼 수 없도록 하는 거죠. 어떡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미사일 요격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금 가장 좋은 거는 초기에 예를 들면 상승할 때 잡는 건데 그 정지 궤도에다가 만일에 이제 IR이라고 그래서 IR 카메라 시스템을 거기다 얹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발사를 할 때 보면 이제 배기가스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도를 보통 0.5도 K 정도까지 얘가 구분할 수 있어요. IR 적외선 카메라 시스템으로. 그래서 이제 발사하고 나서 올라간 뒤에 한 7초에서 9초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발사한 거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잡아도 얘가 무슨 미사일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저거 잡아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해지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북한이 혹시라도 미국에 예를 들면 뉴욕이나 또는 워싱턴 DC에 만일에 ICBM으로 핵탄두 미사일을 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한다. 그럴 때 가장 잡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동해 바다에 미국의 예를 들면 항상 무인기 세트들이 만일에 수백 기가 교대로 가면서 계속 거기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거의 뜨자마자 탐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격 미사일을 쏘는데 이 요격 미사일도 시간이 걸리죠. 왜냐면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죠. 이거를 시간을 없애주는 게 뭐냐면 레이저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를 쏘게 되면은 얘가 그런 식으로 레이저는 빛의 속도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바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탄도미사일 자체가 비행을 할 때는 디스터번스에 좀 강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대부분 다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하면은 이 레이저 무기 체계는 뭐냐면 한 지점을 보통 한 9초에서 10초 정도 때려야 얘를 녹여낼 수 있거든요. 금속을. 근데 이제 이게 도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는 대기권에서 이제 비행을 하면서 얘가 막 기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만일에 기동을 안 하고 활공으로 계속 이렇게 저하가 된다 그러면 쉽죠. 왜냐하면 다음에 얘는 몇 초 후에 어디로 갈 건다.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요격 미사일을 쏠 때 이 공격하는 미사일이 다음 5초, 10초, 15초 내에 어느 방향으로 어디에 어떤 속도로 어떤 가속도로 비행할 거다라는 걸 다 컴퓨터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위치에서 잡을 수 있도록 요격 미사일 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만일에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같으면 어떡하냐면 하늘에다가 인공위성을 수천 개를 띄워요. 지금 그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수천 개를 띄워가지고 얘가 이제 수천 기가 돌면서 저궤도에 그러면서 얘가 움직이는 거, 속도, 방향 이런 걸 다 재죠. 그러고서 이제 아래다 명령을 내려서 얘가 15초 또는 28초 뒤에는 어디를 비행한다 이걸 예측을 하는 거죠. 판단하는 데만 해도 그런 거니까. 네. 너무 어렵습니다. 네. 말씀을 들을수록 답답해지고 어렵죠. 우리 방공 전략은 그럼 어떻게 세울 수는 있는 겁니까? KMD, 영공 방어를 하는 이 축이 하나의 방어 전략입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발사한 이후에 상승 단계로 올라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주권에서 고공비행하다가 비행하는 중간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권을 진입해서 떨어지는 종말 단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 종말 단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우리 요격 미사일로 요격을 해서 이제 방어를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종말 단계도 방어하는 개념이 40km를 기준으로 상층과 하층을 나눕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방어 체계는 어떻게 돼 있냐면, 종말 단계 말씀드린 것은 40km 중점으로 해가지고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는데, 적어도 개념입니다. 40km 이하는 미국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잘 아시죠? 네. 그리고 한국산의 그 MSM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있고요. 중고도를. 네, 그다음에 중고도 같은 경우는 60km, 100km인데 이 경우는 한국산 또 LSM, 그다음에 MSM2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샌드위치처럼 예, 아주 촘촘하게. 촘촘히 되어 네. 있습니다. 그리고 고고도 이제 150km 이상은 잘 알고 있는 미국산 사드 같이 있죠. 이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LSM2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어를 하게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시점 백신 정조대함에서 SM6라고 네. 240km에서 460km 사이, 그리고 또 세종대함이라고 기존 또 있습니다. SM3라고 해서 500km 이상, 이렇게 다층 방어 체계를 가지면서 영공방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촘촘하게 하고 있다,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센터장님도 뭐 조언 주신다면 어떨까요? 제가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북한이 지금 현재는 예전에 이제 노동 미사일이나 스커드 미사일들은 막 고도가 뭐 100km에서 300km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가지고 뭐 우리가 사드로도 자꾸 이제 이러는데, 지금의 그 KN-23, 24, 25, 그다음에 이제 뭐 요새 나오는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것들은 고도 대부분 다 60, 70km밖에 안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대기권 비행을 통해서 이게 불규칙 기동을 해서, 그래서 요격을 못하고,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분명한 거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 하니까 저거를 또 이제 개발하고 하면은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이제 노력했던 게 헛수고니까. 그리고 또 다행히도 이미 노동이나 스커드 미사일들이 거의 예전 같으면 이제 800개 이상 전력화돼 있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다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다 이제 저 단거리 미사일들, KN-23, 24, 25 이게 다 단거리 미사일들이거든요. 얘네들이 대부분 다 고도 높아야 60km, 그리고 이제 30, 뭐 심지어는 20까지 시험을 하고 있어요. 시험 발사를.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다 낮은 고도에서 요격을 못하도록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를 100% 믿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좀 재정비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네, 러시아는 이미 쐈고요. 미국은 정밀해졌습니다. 또 중국은 과감해졌습니다. 북한도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에 가세했죠. 우리 역시 속도를 넘어선 전략으로 치밀하게 결정적인 전력을 구축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디펜스 프라임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 또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여러분 찾아갑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